오늘은 그 교대역에 있는 오병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병주 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오병주 변호사입니다. 네. 편하게 이름 기억하시려면 뭐 술이 5병이 있다 기억하셔도 되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오병이어 주님을 섬기는 오병주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검사 생활을 23년 했고 국무총리실에서 차관으로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2회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재무부 사무관으로서 첫 출발을 공직 생활을 했고, 군 복무 시절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 생활을 23년 직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행시, 사시 다 합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예, 대학은 이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녔는데 네. 대부분이 당시 사법고시 준비를 저희 동기들이 했지만은 저는 행정부처 진출을 꿈꾸고 행정고시 준비를 해서 서울 상대에서 경제학, 경영학 등을 공부하면서 대학교 4학년 재학 시절에 행정고시를 합격했고, 그 후에 사법고시 준비를 하던 중에 현역 군복무 영장이 발부돼서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현역 이등병 시절에 사법고시에 도전을 해서 사법고시 23회 때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군 복무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후에 검사 생활을 23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 사시, 행시 제도가 없어졌나요? 지금은 사법고시 제도가 로스쿨 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예.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변호사로서 진출할 수도 있고, 판사, 검사로 지원해서 또 판사, 검사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고시 제도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되나요? 예. 이제 사시, 행시 합격을 하시고요. 이제 검사 생활을 한 23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 생활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제 검사 생활은 이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1985년도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를 첫 근무지로 해서 수원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 법무부 공보관, 인권과장, 송무과장, 서울지검 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등 경양 각지에서 검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검사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슨 일이 있나요? 검사 생활 중에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 시절에 어린 청소년이 하나 구속돼서 사건이 송치됐는데, 사건 기록을 읽어보니까 배가 고파서 PC방에 들어가서 남의 지갑을 훔쳐가지고 스스로 지갑 훔쳤다고 자수했다. 그렇게 해서 구속됐어요. 그래서 사건 기록을 보니까 왜 그러면 지갑을 훔치고 스스로 또 도망가지 않고 자수했냐 했더니, 교도소에 가면 밥은 먹여줄 것 같아서 배고파서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석방을 시키면서, 기소유예로 석방시키면서 이 어린 학생을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왜 취직을 못하고 있느냐 질문을 했더니, 자기가 고아라서, 자기 성도 없고 이름도 가명 부모가 져준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고, 그러니까 중국집 배달부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고용을 안 하려고 해요. 신원이 일정치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한테 부탁을 해서 이 불쌍한 청소년에 대해서 일가 창립, 호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김씨라는 성을 부여를 법원 판사가 해줬고, 보는 이 고아 소년이 발견된 장소가 충현동 쪽이라 해서 아마 그 충현동에서 따서 충선 김씨 이런 식으로 판사가 일가 창립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호적도 만들고 주민등록증도 새로 만들어 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조그만 어떤 곳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취직을 시켰고, 그러고 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후에도 제가 검사 시절에 또
대전지검 부장검사 시절에,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에 경양 각지를 돌아다닐 때 이 소년이 가끔 찾아와요. 자기 일가 창립도 시켜주고 또 주민등록 만들어주고 고맙다고 찾아오고, 또 학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제가 뭐 저도 공무원 생활이니까 부족합니다만은 조그만 학비 뭐 책값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보람 있는 사례로 돼 있고, 다만 이것이 이 사례를 누구한테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어린 소년의 명예를 고려해서. 근데 다만 어느 언론 보도에도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당시 모 일간지 기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 해서 그 당시 인터뷰를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고아 소년인데 밖에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은 혹시나 부모를 찾아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그 신문 기자한테 요 내용을 인터뷰에 나중에 응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KBS 쪽에서 아마 드라마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협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KBS에서 드라마로 방송이 되면은 이 어린 고아 소년의 부모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그때도 또 협조를 했습니다, 취재에. 그래서 나중에 보도도 되고 그 후에 다른 방송에서도 좀 보도가 되고, 또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도 이것이 검찰의 모범 사례다 거론도 하고 해서 좀 많이 알려지면서 이 사람의 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다행이다, 부모를 드디어 찾아줄 수 있겠다 해서. 근데 제가 부모라고 나타난 사람이 덜컥 부모라고 얘한테 하면 얘는 진짜로 검사가 부모라고 찾아줬으니까 부모인 줄 알릴 것 같은데, 진짜 부모인지 아닌지는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사 기법상 DNA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충선이라는 소년과 실제 나타난 부모 세 명이 나타나는데 한 명 한 명 전부 DNA 분석을 했는데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짜 부모를 부모라고 제가 소개해 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DNA 분석 결과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는 제가 못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선가 그 소년이 이제 나이가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엿하게 성년이 돼서 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때 이제 검사 생활을 하신 후에 이제 공직생활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공직생활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검사 생활을 마치고 제가 출마를 하기 위해서 검사 생활 사표를 내고 잠시 밖으로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한 몇 달 한 후에 공주 세종시 지역에서 어렵게 한나라당 당시 공천을, 당시 정진석 의원하고 공천 경합을 붙었어서 제가 공천은 승리를 해서 공천을 잘 받아서 잘 됐습니다만은, 자유선진당이 그 당시에 충청도 지역정당의 당대표가 갑자기 저희 공주 세종시 지역으로 출마를 변경해서 대전 지역을 버리고 오는 바람에 제가 당시 본선에서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진 후에 변호사 업무를 하던 중에 당시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다루는 업무가 아주 중요하죠. 위안부 문제도 있고 일제시대 때 끌려갔던 모든 애국자 또 강제동원된 분들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 배상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대내적인 문제가 경합된 것에 대한 위원회가 편성이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것이 만들어져서 당시 위원장은 장관이 맡고 위원들도 각 부처 장관들이 맡았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했던 MB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계급이 다 차관급으로 낮춰져 있어요. 제가 위원장 차관으로서 위원장을 맡고 그 위원들은 11명이 이제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이런 각 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돼 있고, 전 부처에서 한 25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대1위원회가 정부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위원장을 맡아서 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원장으로서 일본과의 관계를 다루는 모든 업무를 수행을 보람있게 또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대일 항쟁기 피해 진상조사 위원입니다. 더 길게 말하면 아주 이름이 더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대일 항쟁기 피해 조사
지원위원회, 우리가 약칭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변호사 개업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마치고 다시 변호사 업무에 아. 열중하고 있습니다.